자, 화엄종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화엄종 하면 초조 두순, 2조 치엄, 3조 법장, 이 법장 스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현수 법장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현수종이라고 한다더라. 화엄종의 또 다른 이름이 현수종이라더라. 그래서 이분이 창업자니까 이 앞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예, 좀 그냥 이렇게 좀 얕게 시작했어. 제자 잘 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해원 스님이 있는 거고, 이 해원 스님은 나중에 이제 날라가죠. 그리고 진관 스님, 그 다음에 종밀 스님.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거는 이제 화엄종의 5조라고 불러요. 5조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이제 두순 스님 이렇게 보면, 두순 스님은 불조통기에 보면 이제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제 불조통기라고 하는 게 송나라 때 집안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인데, 그때는 이미 화엄종이 이미 떡상에 있을 때니까 그런 얘기를 미기가 좀 그런데 뭐 그렇다 치고 저 두순 스님을 우리나라의 자장률사가 만났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시대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대에 살았었던 분이에요. 자장률사가 유학 갔었을 때 같은 다 종남산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제가 이제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도 썼었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자장률사나 이런 얘기도, 자장률사나 의상대사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재미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신라 얘기를 해야 돼서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다 겹칩니다. 사람들이 막 겹칩니다. 같은 시대 때 사람이고 유학을 가서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 중에서 이렇게 딱 뜬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못 만나. 왜 못 만나는 줄 알아? 떴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2류급들로 있을 때거든. 장안이 있으면 장안 남쪽에 종남산이 있고, 장안이 있으면 장안 남쪽에 이게 진령산맥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끝부분에 있다 그래서 종남산이에요. 장안의 남쪽에서 남산이고, 이것의 끝쪽에 있다 그래서 종남산인데,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여기가 태백산입니다. 그 유명한 태백산. 우리나라 태백산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나 자장률사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다 태백산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도 이 태백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제가 현수법장 스님 얘기하는 현수법장 스님도 태백산을 갔어요. 태백산이 굉장히 영험한 무언가가 엄청 실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 태백산 신앙을 데리고 이식해 오는 거라니까. 자장률사하고 저 의상대사가. 그래서 자장률사가 찾은 데가 태백산 정암사. 지금은 한백산 정암사가 옛날에 태백산 정암사였어요. 그리고 소백산 부석사가 원래는 태백산 부석사예요. 그래서 부석사 그 일주문에 가면 아직도 태백산 부석사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다 태백산 신화이고, 그것에 그러한 영향이 나중에 단군 신화로 들어가서 태백산 신단수로 저 환웅이 내려온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가 오히려 그런 것보다 늦습니다. 성립연대가. 그래서 진짜 중국에 있던 산. 그래서 이 산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불교적으로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다시 단군 신화로 들어가고, 그게 다시 지금 태백산맥으로 태백산 태백시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원래 태백산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냐면, 고려 때까지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개성 쪽에 있는 요양산, 거기가 보현보살 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현사, 그 서산대사가 주석하시던 데입니다. 그게 조선시대 때 동서남북의 5개의 산을 이렇게 모시는데, 그 중에서 서쪽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산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서산대사 휴정을 서산대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두순 스님 얘기를 보입시다. 두순이 이제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잘 모르겠고, 특별한 얘기가 거의 별로 없어요. 두순에 대해서는. 단지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세계관의 정립. 그러니까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들어서고,
수나라 같은 경우는 대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장안 쪽의 수도를 정했는데 자꾸 강남 쪽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 경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판이 제대로 안정되는 당나라 때 판이 안정되면서 뭔가 세계관을 정립해야 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선비족 중심의 관농 집단이 관중과 농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집단이 당나라를 만들었는데 수나라도 얘네가 만들었고 당나라도 얘네가 만들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족들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도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세계관을 만들어서 통합시켜야 되는 통합의 이데올로기가 요청되고 있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이제 당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생각을 해내는 게 두순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 시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문. 서로가 서로를 다 포함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90편이라고 하고 현수 법장 스님이 이제 또 하는 걸 이제 신시편이라고 하고 약간 이제 내용들이 다르긴 하는데 똑같아요. 전체는 하나 속에 들어 있고 하나는 전체 속에 들어간다. 뭐 이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가 하나 속에 있고 하나가 전체 속에 있으면 평등이죠. 그러니까 차등은 지금 현재 차등은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등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민족이나 지배층이나 잘 나가는 놈이나 못난 놈이나 실제로는 다 우리는 근본적 평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화엄이라고 하는 거는 꽃으로 장엄된 거야. 자파엄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파엄식. 마치 단풍처럼. 제가 단풍 비유를 화엄 얘기할 때는 꼭 드는데 단풍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에 우리가 가을 산을 가면 뭐 불타오른다. 나 그런 표현 진짜 싫거든. 왜? 너무 진부한 표현이잖아. 그거 무슨 원시 시대 때 쓰던 표현 같은 거를 산이 뭐 불타올라요. 아유, 뭐 당나라 때 사람이야? 그런 추잡스러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 한 빛이 아니고 다양한 빛들이 그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그게 모자이크처럼 다 섞여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대조화를 이루는 게 단풍이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사실은 이것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같은 색은 없을 겁니다. 같은 나무 잎이라도 같은 색은 없을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의 나무만 전체 한 산이 하나 나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풍나무 아니면 뭐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나무로 다 있으면 처음에는 강렬한데 그게 생각보다 안 이뻐요. 이게 얼룩덜룩 약간 섞이면서 어떤 패턴을 만드는데 그게 조화로운 패턴을 만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 단풍이 만들어져.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단빛이 좋으면, 한빛이 좋으면 추운 쪽에 침엽술인가? 거기 맨날 녹색이야. 한빛이야, 한빛. 한빛. 그래서 그런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개별이 동일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개별은 모여서 그 존재 가치를 유지하면서 전체를 완성한다. 이게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층민도 있고 뭐 핍박되는 놈도 있고 지배층도 있고 피지배층도 있고 쩌리도 있고 잘 나가는 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지만 너네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전체가 포함돼서 완성되는 것이 곧 우리야. 그래서 너네는 아무리 낮아도 존재 가치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은 누구 때문에 있느냐? 1등 이하 때문에 1등이 있다. 그래서 1등은 그 이하를 고마워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엄 사상이에요. 화엄 사상. 이제 더 깊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저렴하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좀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치를 얘기하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통일제국을 이룩한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화합시킬 수 있는 국론을 통일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판 화엄이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현대사회가 되게 재밌는 게 다 지식이 파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절이 지금이에요.
그 전에는 TV를 봐도 다 보고 싶지 않더라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SNS라고 하는 게 다 내가 보고 싶은 놈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딱 그렇게 구조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 AI가 내 머리 위에서 너는 이걸 보고 싶을 거야 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지.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또 금방금방 잘 낚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 걸 보고 그 다음 걸 보다가 보면 이거는 진리야. 이거야말로 맞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국민이 패가 갈려가지고 예전에는 싫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혐오나 증오가 쌓이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혐오나 증오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화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원흉, 도깨비 방망이로 이렇게 찍 해서 믹서로 싹 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는 지금 있어야겠다. 라는 게 요청되는 시절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가 그걸 터트리면 되겠지. 그렇게 실행력까지 있으면 내가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겠지. 일론 머스크나.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여러분도 그런 생각, 지금 이렇게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 너무 피곤한 거지. 서로 간에 너무 피곤한 거지. 쓸데없는 걸 가지고도 계속 뭐 남녀까지 갈등을 지금 빚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뭐가 맞다는 둥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관점들이 이제 막 바뀌고 너무 첨예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엄의 대조화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화엄 사상 안에서 이제 도출시키는 화엄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화엄경은 이 지엄 스님 시대까지는 60권 화엄경이에요. 60권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이 60권짜리가 있고 동진에서 번역된 게 있고 그다음에 80권 당나라 때 번역된 게 있고 그다음에 당나라 중기에 40권짜리 이거는 이제 완성본이 아닙니다. 화엄경 입법 개품이라고 선제동자 구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라서 이 두 가지가 대경이고 그러니까 완질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도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순 스님이 인선사 승진 스님한테 18살에 출가했대. 이 양반의 특징이 뭐 병도 치료하고 뭐 이런 이적들 다 있어요. 옛날 사람들. 근데 저건 이제 뭐 얼마까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저 법장 스님 기록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법장 스님 기록은 법장 스님은 저 화엄중의 3조인 법장 스님은 살았을 때 떴기 때문에 기록이 돌아가시자마자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도 이제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기록으로 갈수록 이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발전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들뜬 사람들은 들떴다가 나중에 이렇게 운 좋게 뒤에 사람들에 의해서 뜬 사람들은 뒤에 기록밖에 없거든. 원판 기록은 없고 그러면 이적이 나오는 빈도수가 더 높습니다.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그냥 대충 알아들어. 내가 이거 정리해주고 싶지만 이런 얘기했다가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한 번 더 생각해봐. 초기 자료가 발견된 사람들에게서는 이적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더라. 그런데 후대 기록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적 빈도수가 높다더라. 그리고 초기부터 후대까지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대비해 보면 이적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더라.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이나 식목이나 그러니까 무속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당목 이런 거 있으면 다 그걸 없애는 쪽으로 했대요. 그래서 저건 근세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성에서부터 탈피해서 합리성으로 그거는 계명되고 공부한 사람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도 그런 식이었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는 당나라 때 벌써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밝혀서 네가 지금 행복해라고 하는 합리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행수 바라고 뭐 비방 바라고 이런 거는 합리성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특이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암 환자 사기였는데 자연에 들어가서 풀뿌리를 삶아 먹었더니 나았어요. 그랬더니 의사한테 검사를 받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그걸 보편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암 사귀면 다 자연인으로 가세요. 이렇게 의사가 처방을 해줄 수는 없는 거지. 당신은 자연인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술성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해. 하지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로또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또 확률은 존재는 해. 하지만 그 확률을 쫓아서 우리가 직장도 안 가지고 로또만 그럼 계속해야지. 그 확률이 나에게 떨어질 거야. 미친놈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주술성으로부터 탈피해서 합리성으로 가는 게 근세인식이고 벌써 두순 스님한테는 사실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당신은 또 특이하게도 물길을 끊고 이러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물을 건너려고 그랬더니 이게 진흙이 너무 많은데 이래갖고 발을 딱 내미니까 물이 딱 모세야 모세 그렇게 해서 딱 건너고 나니까 이게 물이 다시 합쳐졌대. 근데 제가 모세 얘기할 때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물이 이렇게 오래 흐르던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는 절대 물 빠진다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데 아닙니다. 밑에가 다 이게 물이 없었다고 해서 이게 건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물만 빠지면 돼요. 야, 그건 아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뭐 한강이 이렇게 갑자기 갈라질 수는 있어. 그러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사람이 이렇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라졌을 때 건널 수 있는 데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가능해. 그런데 자연 생태계가 존재하는 데서는 인간이 그냥 못 건넙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보면 사실 잘 앞뒤 안 맞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어른이 84세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 오늘 뭐 돌아가시는 정도만 하고 저게 돌아가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잘 나가시는 분들은 쉽게 잘 안 돌아가십니다. 죽은 뒤에도 또 있어요. 그 뒤에도 2부가. 저분이 앉아서 돌아가시는데 이제 안 썩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 스님 그때 매장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달마대사도 매장, 현장 스님도 매장, 대부분 다 매장이에요. 화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분들은 저렇게 매장을 해도 되는데 저렇게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행을 해서 앉아서 좌탈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 이제 또 치고 올라올 거 아니요. 딱 그래갖고 그런 또 저런 기록을 보면 되게 좀 옛날에는 장례가 고승에 대한 장례가 이런 게 존재했었나? 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부터 해서 두순 스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초조 거의 끝났고 다음부터 2조. 그리고 저 두순 스님 때 이제 법장 스님과 의상 스님이 제자로 들어오면서 화엄종이 일변하기 시작하는 그 꿀은 지엄 스님이 못 빨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돌아가시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보면 시작만 테이프만 끊고 두순 스님은 자유롭게 사신 분 같고 지엄 스님은 그걸 이어서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서 공부하는 이 기틀을 딱 만드신 분 같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꽃 피우게 되는 거는 법장 스님하고 의상 스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더라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엄 스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